범죄자를 향한 분노, 또 잘못한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는 마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정의 구현이라는 간판을 내세워 돈벌이 수단으로 쓰인다면 어떨까요? 검증되지 않은 신상 공개와 폭로 콘텐츠가 무고한 사람의 삶을 통째로 무너뜨린다면 우린 그것을 여전히 정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지난 60일간 온라인 분노 비즈니스의 실태를 취재한 기자들과 함께 사이버레카의 작업 방식, 피해자들이 겪은 현실, 그리고 이 구조를 가능하게 만든 플랫폼과 시청자 문화까지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실상 정의 구현이라는 탈을 썼지만 일종의 수익을 위한 비즈니스로 자리까지 잡았다는 거죠. 고작 4분짜리 영상에 나의 30년 인생이 무너졌다. 이 채널들이 번 돈이 총 24억 그리고 7,5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이 기획 시리즈를 취재 연재한 노지훈, 노수빈, 이현웅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좀 어렵고 힘든 취재였을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리즈의 제목이 가짜 정의 온라인 분노 비즈니스인데요. 이게 단순히 유튜버 몇 명을 비판하는 기사에서 그친 게 아니라 하나의 산업 구조를 추적한 기획 시리즈인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좀 취재를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네, 일단 저희가 처음에 이 기획을 시작하게 된 출발점은 2024년 6월에 발생한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사건입니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그로부터 20년 전인 2004년에 경남 밀양에서 고교생 수십 명이 여중생 한 명을 성폭행한 사건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항공주라는 영화로도 좀 이렇게 리메이크 되면서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가해 고등학생 중에 10명이 기소되고 이제 20명이 소년원으로 보내졌지만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는데요. 그런데 2024년 6월 나락보안소란 유튜버가 이제 밀양 성폭행 가해자라고 하면서 이제 신상 공개를 올린 게 시작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그의 행위가 정의 구현이다라는 행위 이제 그런 평가가 대세지만 실은 그 밀양 사건과 관련이 없는 피해자들이 좀 다수 공개가 되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이 됐거든요. 네,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들은 반면에 이제 그 대중의 분노를 자극해서 조회수, 광고, 후원으로 이제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됐습니다. 실상 정의 구현이라는 탈을 썼지만 이 신상 공개 이면에는 일종의 수익을 위한 비즈니스로 자리까지 잡았다는 거죠. 저희는 이게 특별 취재팀이 이제 이 사태가 일단 유튜버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일종의 이게 하나의 산업, 일종의 비즈니스로까지 이제 고착됐다고 판단을 하고 이 산업 구조 자체를 추적하게 된 겁니다. 결국 출발은 한 사건이었지만 이게 개인 유튜버의 일탈을 넘어서 돈이 되는 구조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시리즈 제목을 보면 분노 비즈니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처음에 들었을 때 시청자들이 무슨 말이지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비즈니스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채널들이 좀 얼마나 많이 돈을 버는지를 추적을 해봤습니다. 31개 채널을 2달 동안 좀 살펴봤는데요. 이 채널들이 번 돈이 총 24억 그리고 7,5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분노가 돈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이 채널들은 조회수를 끌어모으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광고를 받기도 하고 또 시청자들 팬덤을 만들어서 이제 후원도 받는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끌어올린 분노를 굉장히 다양한 수익 창출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무래도 좀 비즈니스적인 측면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분노 비즈니스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이제 이 사람들은 과거에 악성 루머를 배포하던 사람들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 이 사이버 레카들은 우리가 좀 범죄자를 처단한다라는 간판을 내세우면서 뒤에서는 이제 분노를 활용한 분노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네, 이제 기획 첫 회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회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과 전투토끼를 다뤘습니다. 이게 20년 전 사건이 2024년에 다시 회자되면서 문제가 커진 건데 특별 취재팀에서 이걸 추적한 방법이 엄청났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좀 취재를 하신 겁니까? 예, 저희 그 특별 취재팀은 밀양 사건 신상 공개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유튜버 전투토끼를 수사한 경남경찰청 수사보고서와 이들 부부의 이제 카톡 대화 내역 그리고 수익금 계좌 사용 내역까지 총 2,80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이들의 범죄를 재구성한 건데요. 특히 이제 부부의 카톡 대화 내용을 보면은 다른 사이버 레카보다
더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더 자극적인 유튜브 영상을 생산할지 수익을 얘기하면서 자축하는 내용들이 이제 다 나와 있었습니다. 2,800페이지라고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분량인데요. 이걸 통해서 단순 의혹이 아니라 좀 실제 운영 방식 그리고 돈의 흐름까지 확인하신 거잖아요. 그 안에서 드러난 전투토끼의 행태, 뭐 어느 정도까지 있었습니까? 원래 이 전투토끼 유튜브 채널은 이제 30대 노무 씨, 이제 한 사람이 운영하던 채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창원 지역에서 배달업체를 운영하던 사장님이었는데, 수중에 좀 빚이 많았어요. 한 부부 합산 저희가 추적해 보니까 한 4억 원 정도의 이제 빚이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대출도 받고요. 그래서 이제 사건, 밀양 신상공개 사태가 이제 2024년 6월이니까, 그로부터 4달 전인 2월부터 이제 그 사이버레카 유튜버를 겸업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뭐 그때 당시 뭐 가짜 성공팔이 하는 이들의 영상을 뭐 만들면서 뭐 구독자를 이제 모으려고 했으나 잘 되지 않아서 뭐 그때 한 4달이 지난 당시까지도 구독자 한 1000명대 정도에 머물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노 씨는 이제 밀양 신상공개 사태가 터지고 나서 직후에 자신이 운영하는 배달업체 직원으로부터 하나의 제보를 받게 됩니다. 이 직원의 제보 내용은 물론 추후에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게 후일담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그 직원이 평소에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어떤 음해성으로 이제 악의적으로 제보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전투토끼는 이 제보 내용만을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었고, 실제로 이 제보 영상 하나만으로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10,000명을 모으는 쾌거를 달성합니다. 그래서 이 검찰 진술 조서에 이제 그때 이제 기록된 거를 보면 노 씨가 당시 자신의 부인에게 이제 유튜브로 월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고까지 말한 대목이 나와요. 이렇게 돈맛을 본 이제 전투토끼는 이제 당시 신상공개 앞장섰던 몇몇 유튜버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나락보관소나 뭐 밀양 더글로리아 같은. 그래서 이들의 어떤 단독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와이프, 그 부인이 이제 공무원이었는데 이제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 신분인 아내도 이에 이제 합세해서 자신이 나서서 이제 이 부인은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이제 공무원이었는데 점심 시간이나 이제 모두가 자리를 비운 퇴근 시간에 이제 그 공무원 내부 시스템망에 접속해서 이제 노 씨가 불러준 이름들을 불러주면 개인 정보를 모두 작성해서 카톡으로 넘긴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름들은 뭐 그때 당시 떠도는 뭐 여러 가지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뭐 밀양 가해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는데 이 출처 자체가 좀 불명확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이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이제 개인 정보들을 넘겼는데 여기서 말하는 개인 정보는 되게 많은 정보를 담고 있었습니다. 뭐 지금 살고 있는 주소, 뭐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배우자가 누군지, 뭐 가족 관계, 뭐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 뭐 사실상 모든 정보들을, 그러니까 국가들이 파악하고 있는 정보를 그 부인이 노 씨에게 넘긴 거죠. 그래서 이제 검찰 조사 결과 이제 보니까 노 씨 부인이 한 달 동안 68회에 걸쳐서 55명의 개인 정보를 이제 전투토끼 노 씨에게 넘긴 거죠. 네, 공무원 내부망 시스템에 접속해서 그런 정보들을 파헤치기까지 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요. 뭐 방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전투토끼 구독자가 하루 만에 10,000명, 또 한 달 만에 11만 명 수준으로 늘었다고 하셨는데 영상이 좀 어떤 방식으로 분노를 자극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처럼 아내에게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로 전투토끼는 뭐 이런 식의 제목을 따는 거죠.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 땡땡땡, 내가 너 못 잡을 줄 알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달고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들의 이름, 직장 정보, 뭐 핸드폰 번호, 사진 이런 것까지 다 게시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때 당시 단죄를 내리지 못했던 수사기관이나 법원 대신 이제 내가 너희들을 사회 정의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도를 잡은 거죠. 이렇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사진과 신상 정보는 인터넷에 곧바로 확산됐습니다. 그런데 뭐 추후 법원에서도 다 밝혀졌지만 이들의 상당수는 밀양 사건과 관련이 없던 이들이었습니다. 네, 사실이 아닌 정보가 정말 일파만파 퍼지면서 이런 피해를 양산한 점이 굉장히 큰 문제로 보이는데 법원 역시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거짓 그리고 과장된 내용을 유포했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검증이 도대체 얼마나 부재했던 겁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뭐 하나를 말씀드리면 일단 전투토끼가 2005년에 찍힌 한 고등학교 단체 사진을 이제 올리면서 이들이 밀양 사건 가해자들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이놈들 몽타주 한 번씩들 더 보시고 아주 똑똑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 이뤄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전투토끼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인터넷에 떠돌던 것들이라 그 당시에는 가해자들의 사진인 줄로만 알았다. 다른 여러 채널에 올라와 있길래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속도전에서 뒤처지면 안 되겠다고 이제 생각한 사이버 레카들이 최소한의 사실 검증도 안 하고 이제 영상을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 구조로 돈을 버는 사람, 또 분노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사실 가장 큰 대가를 치르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건 무고한 사람이 가해자로 몰린 사례였는데요. 무고한 피해자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예, 저희가 만난 밀양 사건 이제 가해자로 몰린 피해자 A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2024년 여름에 전투토끼가 신상을 공개하면서 이제 알려졌는데요. 사실 이 밀양 사건이 몇 년 주기로 계속 공론화가 되어 왔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사건이 발생했던 2004년 그 당시 밀양 지역의 고등학교를 다녔던 이들의 명부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이들을 다 싸잡아서 이제 가해자, 밀양 사건 성폭행 가해자라고 이렇게 소문이 돌았었습니다. A씨 역시 이 중 한 명이었는데 그동안은 이제 본인의 이름이 이제 그렇게 거론이 되더라도 이게 어차피 이름 세 글자가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자신은 떳떳했기 때문에 괜찮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4년 전투토끼가 올린 영상은 좀 달랐거든요. 그 영상에는 A씨의 얼굴, 그 직장, 또 가족 사진까지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영상이 게시된 지 이틀 만에 집 주소가 공개됐고 또 곧이어 이제 전화번호까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한 1000통에 가까운 전화나 문자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실제 이제 피해로도 이어졌는데요. 한 16년 동안 다닌 회사를 2달 만에 이제 A씨를 해고했습니다. 또 블라인드에서는 A씨를 향한 수많은 이제 조롱글과 모욕글 이런 것들이 이제 도배가 됐고 회사에도 상당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결국 이게 너무 억울해서 A씨가 지방노동위원회까지 이 사건을 끌고 갔는데 진호위에서도 A씨를 해고할 근거가 없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블라인드 글이라던가 동료들의 반응 이런 것들이 너무 상처를 받아서 그것으로 돌아갈 자신이 없어서 그냥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건 아무래도 이제 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들의 신상이 공개될까봐 계속 전전긍긍 하던 차에 A씨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이제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제 다행히 이제 목숨은 잃지 않았지만 이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A씨는 지금 이혼을 했고 일용직 노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인데도 이 정도의 피해를 입은 거네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가정과 직장 또 소중한 일상이 순식간에 무너진 건데 피해자들이 가장 견디기 힘든 점 뭐라고 하던가요? 이게 저희가 흔히 생각해 보면 이제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지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찾아와서 물어볼 것 같잖아요. 이게 너가 한 일이 맞냐? 정말 너가 그런 짓을 저질렀냐고 이제 막 물어볼 것 같았고 또 해명해야 될 것 같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신으로부터 이제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게 느껴지고 직장 내에서도 좀 따돌리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만난 피해자분들 중에는 이 분위기에 못 이겨서 회사를 스스로 그만뒀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자신의 지난 2년간을 되돌이켜 보면서 이거를 이제 조용한 살인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모두가 자신에게 설명과 해명을 요구하지 않지만 이미 동료 그리고 뭐 지인들의 머릿속에서는 자신이 성폭행범으로 이미 단정 지어진 거죠. 2024년 6월 5일 출근하려고 준비하던 중에 제 신상이 올라간 영상을 처음 봤습니다. 저는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왔고 범죄 경력 필보서에도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퍼진 뒤 회사에는 민원이 쏟아졌고 결국 저는 징계 절차를 거쳐 해보겠습니다. 가족 사진과 집 주소, 전화번호까지 퍼지면서 아내와 아이도 불안에 떨어야 했고 사실상 따로 지내게 됐습니다. 직장도 일상도 가족의 삶도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제일 무서웠던 건 가족이었어요. 제 얼굴이 공개되면 결국 아내랑 아이들까지 같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아내도 그걸 너무 두려워했고 저도 어떻게든 가족은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서류상으로라도 이혼을 하게 됐고 지금은 따로 지내고 있습니다. 회사도 결국 버티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지금은 배달 일을 하면서 버티고 있어요.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숨어 살아야 한다는 게 그게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해명할 기회도 없고 해명하면 오히려 더 이상해지는 이런 것들이 피해자들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현실이었다고 이제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